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마흔을 코앞에 둔 남자입니다.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돼지를 키우고 농사를 짓는 영농 후계자랍니다. 제 또래 친구라면 다들 도시로 나가 터전을 잡는 세상이라 시골에선 보기 드문 연령대의 사람이지요. 뭐 덕분에 힘쓴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부름을 받는 동네 머슴 신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려야겠네요. 다만 그 상대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 뿐이라는 게 아쉽긴 하지만요. 시골 총각이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 마을은 물론이고 윗마을 아랫마을에 사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자들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다들 결혼을 못해서 버티고 버티다 결국 국제 결혼을 택한 케이스입니다. 비단 저희 동네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죠. 어느 동네를 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시골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여자들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수시로 들어오긴 했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베트남 여자나 필리핀 여자 혹은 캄보디아 여자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장 4년 전에 상필이 형과 결혼한 베트남 형수만 봐도 알죠. 상필이 형보다 17살 어린 형수는 태생적으로 부지런한 여자랍니다. 상필이 형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에 다들 칭찬이 자자하거든요.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국제 결혼으로 인해 시골 마을에 훈기가 도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저보고 베트남을 가보라며 성화를 부리신 거죠. 근데 요새는 그런 말이 쏙 들어갔답니다. 저희 아래채에서 살고 있는 형수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형수를 그리 곱지 않게 보셨지만 이젠 180도 달라지셨어요. 서울 여자라면 마냥 게으르고 사치스러울 거란 편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형수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란 걸 몸소 보여준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형수가 제 노총각 신세를 벗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으니 더 그런 거고요. 처음 형수가 우리 마을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긴 했지만 금세 떠날 것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게 1년이 훌쩍 지날 정도로 머무르게 되었답니다. 그간 참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가장 큰 사건은 형수의 남편, 그러니까 숭욱이 형이 감옥에 들어간 일일 겁니다. 숭욱이 형은 제 군대 고참이에요. 저보다 2달 먼저 군대에 들어온 숭욱이 형은 제 바로 위 고참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4살 더 많은 형은 저를 참 잘 대해주었답니다. 남자라면 알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윗고참이랍니다. 겨우 1~2달 먼저 군대에 온 것에 불과한데 그것만으로 사람을 쥐잡듯 하거든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자기 밑에 후임병이 들어오기 전까지 고참들과 핍박과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다 막상 밑에 누군가 들어오면 그간의 서름을 모두 물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밑에 들어온 후임병이 신입이다 보니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도 그러질 못해서 고참들로부터 야단을 맞았을 테니까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못한 건 까맣게 있고 후임병이 못하는 걸 보면 속이 터지다 보니 자연히 후임병에게 야단도 치고 때론 때리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요즘은 후임병을 때리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지만 적어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적당히 그런 문화가 존재했었답니다. 승욱이 형도 적지 않게 그런 일을 당했고요. 자기가 맞았으니 나도 때린다는 생각을 하는 고참들이 꽤 있답니다. 근데 형은 안 그랬어요. 그런 문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제대로 일을 못 해내도 야단 대신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진 건 형이었어요. 고참들이 왜 후임병 교육을 못 시켰냐면서 형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때론 얼차례를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취침소등 이후에 맞기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미안했답니다. 다른 고참들처럼 화를 내고 얼차례를 가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훨씬 편한 일이었을 텐데 형은 한사코 그걸 거부했던 거거든요. 정말로 멋진 사람이었답니다.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했습니다. 형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왔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질 않아요. 대부분은 21~22살 정도에 군대에 오기 마련인데 형은 26이라는 늦은 나이에 군대에 왔으니까요. 그러니 고참들이라고 해도 다 형보다는 한참 어린 친구들이었죠. 고참들 중 일부는 그런 형에게 심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은 안 그랬죠. 군대란 곳은 나이보다는 계급이 앞서는 곳이니까요. 근데 그러던 사람들조차도 점차 형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형이 보여준 모습 때문이죠. 나이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왠지 일도 잘 안 하고 잔머리만 굴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형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또 후임들을 정말 친형처럼 따스하게 돌봤답니다. 아무리 고참이라고 해도 장교들로부터 인정받고 후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을 막 대할 수는 없답니다. 거기도 사회니까요. 형 덕분에 가장 편했던 사람이 저였죠. 고참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막아주기도 했고 형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칭찬을 들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군대 시절 형과 함께 뒹굴던 그 시절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때의 형은 제겐 너무도 커다란 사람이었어요. 형이 하는 말이라면 모두 옳은 말로 생각했을 정도예요. 사실이 그랬어요. 명문대 경영학과, 그것도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니 오죽 똑똑했겠습니까? 게다가 정의롭기까지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람을 따르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형이 왜 그렇게 변한 건지 사실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형을 믿고 싶었을 정도로 함께 지내던 시절의 형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처럼 되고 싶다고 수백 수천 번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었지요. 형과 함께 보초를 서면서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은 제겐 어느 대학 교수님이 해준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을 안겨주었답니다. 쉽게 말하면 제겐 선생님 같은 사람이었답니다. 안타까운 결말을 맞은 지금도 전 그 시절에 형이 가르쳐준 것들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군대 시절이 더 좋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다른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군대란 곳은 애증 덩어리니까요. 전역하고 난 다음에는 술자리에서 내가 수색대였니, 해병대였니 하며 그 시절의 무용담을 각색해 말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곳이지만 막상 군대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끔찍하기만 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전 안 그랬죠. 형이랑 있는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형이 전역할 즈음엔 좀 더 그 시간이 길어지기를 원했을 정도였답니다. 이야기가 길었지만 그만큼 형은 제게 큰 의미를 지닌 사람이었단 뜻이에요. 형이 전역하고 2달 후 제가 전역하면서 저희는 예전처럼 자주 볼 수는 없었답니다. 사는 곳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 당연한 거였어요. 전역 후 형은 대기업에 들어가 촉망받는 인재로 지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농사일을 거들며 사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게 정상이지만 저희는 좀 달랐어요. 그래봐야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요. 그래도 고마웠어요. 군대 시절 아무리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라 해도 막상 사회에 나가 달라진 삶을 살게 되면 한쪽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근데 형은 안 그랬어요. 일이 워낙 바쁘니 형이 저를 먼저 찾을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연락을 하면 언제나 반갑게 받아주었답니다. 가끔 일이 생겨 서울에 갈 때면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를 만나주었고요. 근사한 양복을 입은 형은 솔직히 제가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딴에는 차려 입었다고 하지만 농사일로 까매진 얼굴과 거친 피부를 가진 저와 한눈에도 부티가 넘쳐 흐르는 형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진짜 부조화 그 자체였으니까요. 제가 주눅이 들어있어도 형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저희 부모님을 제외한다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믿는 사람이 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는 환경이 너무 다르니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서운한 일이었지만 당연한 일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형은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형이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보내준 것만 봐도 알죠. 사실 형네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몰랐어요. 형이 특별히 이야기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걸로 과시할 성격도 아니었으니 애당초 이야기할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형의 결혼식을 가보고는 알았습니다. 형네가 정말 잘 산다는 걸요. 저희라면 보통 읍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시골 결혼식장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죠.
3, 4층짜리 건물에 모모 웨딩홀 내지는 땡땡 예식장이라고 불리는 곳 말입니다. 중간중간 허름한 구석이 있는 그런 곳에서의 결혼식만을 떠올리던 제게 으리으리한 호텔 결혼식은 진짜 별천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줄줄이 놓여진 화 안에 더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알만한 회사의 대표니 전문이 하는 사람들이 보낸 거더라고요. 형 집이 잘 산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형수를 처음 봤어요. 서울 여자들은 다 그렇게 예쁜 걸까 싶대요. 사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객으로 온 여자들 중 그 누구도 형수만큼 예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부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형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답니다. 형 축하해. 진짜 잘 살아야 돼. 맞냐? 이 새끼 이제 진짜 농사꾼 다 됐네. 고맙다. 다른 누구보다 네 축하가 제일 좋아. 형이 바빠서 얼굴도 잘 못 보고 사네. 미안하다. 결혼식 끝나고 제대로 한번 보자. 알았지? 더 길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연이어 미뤄다친 하객들과도 인사를 나눠야 했으니까요. 그날 형은 진짜 근사했습니다. 그렇게 다음을 기약했지만 다음 만남은 가질 수가 없었답니다. 가끔 통화를 한 게 다였어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으니 남의 밑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지요. 형이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자기 사업 할 거라고요. 실제로 그랬고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형은 무슨 일을 하든 잘할 거라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세월 참 빠르대요. 형이 결혼한 지 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영농 후계자 신청을 해서 다행히 통과되었고요. 돼지도 키우고 농사도 지으면서 운 좋게도 재산도 조금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출도 엄청났지만 농사꾼에게 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라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영농 후계자가 된 건 거창한 의욕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대출을 싼 값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영농 후계자에겐 파격적인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답니다.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긴 해도 농사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돈이니 써야 했어요. 과정이 뭐 중요합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죠. 하늘이 도운 건지 크게 낙담할 일 없이 일이 풀려나갔어요. 바로 그 즈음 형이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어이, 영농 후계자, 잘 사냐? 여전히 농사일은 재밌고 잘 살지. 형은? 한다는 일 잘 돼? 에이, 잘 되겠지. 누가 하는 건데. 그렇지 뭐. 그래도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버는 것 같다. 아이, 설마 그게 막 100억 이러는 건 아니지? 뭐 그렇지도. 그러는 너도 이제 나쁘지 않지? 형한테 비하면 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형 말대로 나쁘지 않아. 얼마 전엔 돼지도 30마리 더 늘렸고 소는 아직 생각 중이야. 그럴 줄 알았다. 농부라고 못 버는 건 말도 안 되지.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젊은 시절 그리워진다. 우리 한번 보자. 그래. 그러고 보니 형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네. 참, 애기는 많이 컸겠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으니 당연히 애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 아직. 그래. 설마 안 가지려는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바쁘다 보니 그래 됐다. 아무리 바빠도 할 건 하고 살아야지.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만. 하길 뭐래. 암튼 우리 진짜 얼굴 좀 보자. 형이 바빠서 그런 거지. 불러만 줘. 내가 돼지 밥을 안 주는 한이 있어도 형이 부르면 바로 달려갈 테니까. 알잖아. 내가 언제 형 말 한 번이라도 안 들은 적 있어? 그렇지. 진짜 착한 동생이니까. 에휴, 네가 그러니 내가 더 미안해지잖아. 암튼 형이 조만간 시간 낼 테니 얼굴 꼭 보자.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통화였지만 우리 사이는 여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형은 예전과 다른 바 없이 저를 대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형 말대로 얼굴을 보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바쁘다고 해도 시간 내는 게 불가능하지 않은 저와는 달리 형은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 달 뒤 형이 저희 집을 찾아왔답니다. 그것도 형 혼자 온 게 아니라 형수까지 데리고요. 형, 어쩐 일이야? 정말 형 맞아?
그럼 내가 아니면, 야, 우리 동생, 이제 진짜 태가 난다. 아, 참, 자기야 인사해. 내가 매번 말한 그놈이야, 광식이. 세상에서 가족을 제외하면 내가 유일하게 믿는 놈이야.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이가 술만 마시면 광식 씨 얘기를 해서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아, 예. 식장에서 뵙고는 처음이네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엄마가 많이 놀라셨어요. 제 친구라고 해봐야 아직 이곳에 사는 동창 몇 놈이 다였는데 갑자기 서울 사람, 그것도 한눈에 봐도 귀띠가 줄줄 흐르는 사람이 친구라며 찾아왔으니 안 놀랄 수가 없죠. 놀란 게 어디 엄마뿐이겠습니까? 저희 집 앞에 근사한 고급 승용차가 서 있으니 궁금해해서 보던 사람들도 그랬죠. 그만큼 형은 누가 봐도 시선을 잡아 끄는 사람이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 광식이 형 유승옥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죄송해요. 근데 저놈이 문득 보고 싶어서 실례인 줄 알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형은 홍삼과 한우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이런 걸 왜 들고 와요? 잘 왔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앞만 봐도 우리 아들이랑 어울릴 사람 같지 않아서. 말씀 편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광식이 형이니 저한테는 어머니 되시는데요. 그런가요? 근데 제 아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잘나서. 엄마가 기분이 많이 좋은 눈치셨어요. 아들한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흡족해질 정도로 형이 잘났긴 했죠. 근데 예전에 형을 봤다면 더 놀랐을 겁니다. 형이 불과 5년 사이에 많이 초췌해졌거든요. 물론 제 눈엔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여전히 빛나는 사람이었답니다. 엄마가 손수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진짜 어떻게 온 거야? 근처에 일이 있었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지난번 통화할 때 곧 보자고 했잖아. 그래서 왔어, 너 보려고. 이 사람은 내가 평소에 하도 네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고 따라온 거고. 아무튼 반갑다. 근데 요새 일 많아? 왜 이렇게 까칠해졌어? 이거 봐. 당신도 봤지? 이놈이 당신 오기 전에 내 마누라였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건지. 요새 이 사람이 좀 바빴어요. 그래서 맨날 피곤해하곤 했는데 광식 씨 보니 기분이 좋나 봐요. 이렇게 웃는 것도 오랜만이거든요. 형이 제 욕만 했죠? 아니요. 광식 씨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저랑 부모님 제외하면 유일하게 속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아무튼 좋다. 너 보니까 마음 같아선 천천히 가고 싶은데 사정이 그러네. 광식아, 형이 부탁 하나만 할게. 좀 어려운 부탁인데. 뭐든 해, 형. 형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나야. 부탁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말만 해. 형의 말이라면 제가 못 들어줄 게 없었어요. 그만큼 제겐 절대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형의 부탁은 놀라운 거였네요. 형수가 불편할 텐데 괜찮겠어?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서 호텔 같은 곳에 있으면 채권자들이 추적할 수도 있고 이 사람 친정이나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너는 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접점이 없으니 그놈들이 못 찾아낼 것 같아서 오랜만에 동생 찾아와서는 고작 이딴 부탁이나 하고 있고 내가 정말 부끄럽다. 그런 말을 왜 해? 나한테라면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사업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라며. 형이 누구야? 천하의 유승옥이잖아. 금방 이겨낼 거잖아. 내 걱정이라면 이 형수가 불편할까봐 그런 거지. 아닙니다. 이런 부탁드리는 게 너무 죄송할 뿐인걸요. 놓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어머니한테도 허락 구해야 하지 않나요? 어머니는 괜찮다 하실 거예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큰 소리는 쳤지만 엄마 입장에선 신경 쓰일 일이었죠. 아들이랑 단둘이 사는 집에 누군지도 모를 여자가 함께 살아야 하는 건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조금 걱정은 하셨지만 제가 승욱이 형을 얼마나 따르는지 말씀드리니 허락해 주셨어요. 형 말대로 잠시만 머물 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형수가 머물 공간이 따지고 보면 저희 집 창고 같은 곳이었답니다. 예전에 외양간이 있던 자리에 외양간을 헐고 컨테이너로 지은 일종의 임시 건물이었거든요.
이런저런 물건들을 집어 넣어둔 곳이요. 거기서 생활하기로 했답니다. 안채엔 방이 3개긴 했는데 형수가 남는 방에서 자란 제의를 거절했어요. 신세를 지는 것도 죄송한데 자기가 안채에 기거하면 엄마와 제가 불편할 거란 이유에서였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가 그러시대요. 네 말대로라면 엄청 부잣집 아가씨일 텐데 생각하는 게 참 기특하네. 서울 큰 아파트에서 살던 아가씨가 시골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우리 불편할 거라고 창고방 쓴다는 것도 그렇고. 진짜 그래도 될래나? 저쪽 방 정리해서 쓰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안 하겠대. 너무 패 끼칠 수 없다면서. 사람 생긴 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더니 그 말이 정말이네. 미스 코리아처럼 생긴 아가씨가 생각도 참 반듯하고 네가 저런 아가씨 데려오면 엄마가 평생 여한이 없을 텐데. 아이고, 꿈도 크시네, 우리 최 여사님. 저런 여자가 뭐 하겠다고 나 같은 시골 노총각한테 오겠냐고. 그건 그렇다. 너무 예쁘니 쉽게 정이 안 갈 것도 같고. 그나저나 네 형이라는 그 청년은 사업이 단단히 망한 모양이다. 마누라를 이런 깡촌에 숨겨야 하는 정도면.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야. 망하기도 했다가 또 흥하기도 하고. 아이, 그래도 걱정 안 돼. 내가 말했잖아. 저 형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사람도 정말 진국이고 나 같은 사람이야. 뭐 망하면 그걸로 끝이겠지만 저 형은 100번이라도 재기할걸. 두고 봐.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정말 큰 거짓말을 한 게 되었답니다. 형을 못 보고 산 게 불과 5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지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형이 떠나고 형수가 창고 방에서 지내게 되자 동네의 수다스러운 아주머니 몇몇이 신이 나서 떠들더군요. 형이 큰 사고를 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레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야기거리 없는 아주머니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혹시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어요. 형수가 진짜 마누라는 아니고 첩인데 본처가 알고 죽이겠다고 해서 피신시킨 거라고도 했답니다. 형수가 일반인이 아니고 술집 여자라는 거죠. 못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형수가 그만큼 예뻤으니까요. 오죽하면 동네 형 동생들이 형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저희 집을 기웃거리기까지 했을까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눈총을 모를 리 없었지만 형수는 마냥 방에만 숨어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우리 집에 있으니 최소한 방값은 해야 한다며 엄마의 일을 수시로 거들었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때론 엄마 따라 밭에 나가 김을 매기도 했고 또 때론 축사에 나와 돼지밥을 주기도 했고요. 그걸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놀라워하셨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니 서툰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허투루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 보름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대요. 광식이네 그 처자 봤지? 진짜 곱지 않디? 저런 얼굴로 살면 기분이 어떨까? 술집에서 일하려면 저 정도는 생겨야지. 난 하나도 안 부럽다. 술집 여자 아니라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생긴 거 봐. 평산댁 아줌마가 말해주더라. 저 처자 남편이 서울에서 큰 회사를 한대. 근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잠시 내려온 거래. 진짜야. 광식이 군대 고참인데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래. 집도 엄청 부자고. 그런 사람이 여길 왜 와?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은데? 모르지 뭐. 그래도 여자가 참하긴 하던데. 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는 짓이. 어제도 평산댁 아줌마 따라서 밥 메고 있던데 아줌마가 얼굴 탄다고 집에 가라는데도 괜찮다면서 일을 돕더라고. 생각이 반듯해 보이지 않어? 우리 같은 시골 것들 봐도 항상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건 그렇지만 그게 연기하는 건지도 모르잖아. 조심해야 돼. 옛말에 얼굴 잘난 것은 꼭 얼굴값 한다고 그랬잖여. 인정하긴 싫지만 그 처자 진짜 예쁘게 생기긴 했잖여. 얼굴은 조망만한데 그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간 것도 신기하고. 한동안 동네 아주머니들이 형수의 정체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셨지만 그것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형수가 정말로 열심히 저와 엄마 일을 돕는 걸 보더니 그렇게 되셨어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내색하지 않는 걸 보면서 왠지 형이랑 닮았다 싶대요. 모르긴 해도 형처럼 부잣집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내외를 할 수밖에 없는 사이였죠. 그래서 저랑은 크게 이야기를 따로 주고받고 그러진 않았지만 엄마랑은 꼭 딸처럼 소곤소곤거리며 지냈답니다. 아무리 속은데도 좁은 집안에서 하는 이야기니 저라고 못 들을까요? 그렇게 알게 된 이야기들 대부분이 제 생각을 비웃는 것들이었답니다. 난 네가 엄청난 부잣집 딸인 줄 알았어. 그런 애가 이런 데서 어찌 사나 했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단칸방에서 엄마랑 저희 삼남매 같이 살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긴 궁궐이죠.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 서울 살던 집이 50평도 넘었다며. 그런 데서 살다가 이런 데 사는 거 난 못하겠다. 전 좋은데요? 어머니 앞이라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진짜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진짜예요. 잘도 그러겠다. 내 맘 편하라고 그런 거짓말 안 해도 돼. 아무튼 있는 동안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지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형수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야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지만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곳에서의 삶이 지옥 같았으니 저희 집에서 사는 게 100번 더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답니다. 그 밖에도 알아낸 게 많아요. 형이 가난한 처가를 많이 도왔더라고요. 형이 장모님 편하게 사시라고 집도 하나 구해줬고요. 수시로 용돈도 드리고 그랬더라고요. 당연하죠. 형 성격이라면 그러고도 남았으니까요. 그런 형이 사업 실패로 채권자들을 피해 다녀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와중에도 형은 가끔 저희 집에 오곤 했어요. 아내를 맡기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못하는 게 미안하다며 그럴 때마다 엄마랑 저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돼. 저놈도 그렇고 유정이도 자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입에 달고 사는 걸. 힘들어도 버텨.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좋은 사람만 잘 되라는 법은 없지만 자네라면 금세 일어날 거란 걸 알게 됐어. 그러니 미안해 하지도 말고 다니면서 밥 잘 챙겨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좋던 얼굴이 이게 뭔가. 언제부터는 엄마도 승욱이 형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기 시작하셨답니다. 아무래도 저와 형수 엄마가 이젠 유정이라고 부르며 딸처럼 아끼시는 사람까지 형을 너무도 좋게 말하니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탓이었죠. 그렇게 모두가 자신을 걱정해 주었는데 정작 형은 그런 저희를 이용하려 했으니 그거야말로 배응망덕이었죠. 참 바보 같지만 그게 형의 모습이 아니란 건 분명해요.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던 시절이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2년을 동고동락하며 형을 봐왔습니다. 그때의 형은 누구보다 정의로웠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형이 사업을 하면서 속고 배신당하고 하면서 엇나간 생각을 하게 된 거였지요. 더군다나 저희 집에 형수가 머물던 시절은 가진 건 모두를 빼앗기고도 모자라 엄청난 빚 때문에 협박과 강요를 당해야 했으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 믿습니다. 형수는 빚쟁이에게 쫓겨 친정에도 발을 들일 수 없는 사람답지 않게 시골 생활 내내 밝은 표정이었어요. 형수 말대로 마음이 편해서였죠. 그러나 안 그럴 때도 있었어요. 바로 형이 다녀간 직후가 그랬답니다. 형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다녀간 날이면 형수 방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자기들 딴에는 감춘다고 감췄겠지만 그래도 격한 목소리인 건 숨길 수 없었죠.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대립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환한 얼굴로 지낸다 해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두 사람에게 있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면 그런 공포가 다시 떠올랐을 거고요. 그러니 좋은 소리를 할 순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저희 생각보다 훨씬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일 겁니다. 엄마를 대할 때면 항상 밝은 표정이던 형수가 저랑 있을 때면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저희는 그런 사이니까요. 오죽하면 엄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형수한테 좀 살갑게 대하라고요. 불쌍한 아이인데 너라도 잘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냐시면서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형수가 제 앞에만 서면 긴장하는 기색이었으니 쉽사리 다가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노력했어요. 형수가 시골 생활에 느끼는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읍내에 갈 일이 생기면 여자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해서 주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들판에 있는 꽃을 꺾어다 주기도 했어요. 원래 꽃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긴 합니다만 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저 들에 핀 꽃이 예쁘니 꺾어서 형수한테 준 거예요. 삭막한 컨테이너 안에 꽂아 놓으면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 같아서요. 근데 형수가 좀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아차 싶대요.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했어요. 그게 그냥 예뻐서요. 형수랑 어울리는 것도 같고 진짜예요. 처음 당황한 건 형수였는데 금세 제게로 그게 옮겨왔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형수가 슬그머니 웃었고요. 분명히 봤어요. 알아요. 예쁘네요. 저 꽃 진짜 오랜만에 받아봐서 그래요. 이건 꽃집에서 못 본 거네요. 꽃 이름이 뭐예요? 그게 솔직히 뭔지 몰라요. 그냥 예뻐서 꼭 형수 같아서. 말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는 놈이 돼요. 제가 해놓고도 말이 안 된다 싶었으니까요. 그때라도 입을 닫았으면 좀 나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싶었달까요? 형수 같다는 게 그러니까 형수가 예쁘잖아요. 그렇다고 그 꽃이 형수만큼 예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 앞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어준 적은 없었어요. 원래부터 형수가 예쁜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웃으니 100배쯤은 더 예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어요. 오해는 마세요. 너무 예뻐서 그런 거니. 제가 형수한테 딴 마음을 먹거나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예뻐요? 그러고 보니 그 말도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형수는 누가 보더라도 미인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수한테 예쁘다고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실례일 정도로요. 남편인 형이 그런 말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꽃 선물도 그렇고요. 근데 형수는 둘 다 오랜만이라고 말했답니다. 어쩌면 그날부터 조금씩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이 엷어진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형수가 온 첫날부터 우리 동네는 물론이고 이웃 동네 남자들까지 형수에게 관심을 보였답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여자가 머물렀으니 그럴 수도 있죠. 아직 결혼 못한 노총각들은 물론이고 결혼한 것들까지도 그랬어요. 저도 남자지만 참 창피할 정도로 수시로 저희 집 근처를 기웃거렸답니다. 그것까지야 뭘 할 수 없죠. 근데 선을 넘어버린 일이 생겼답니다. 저도 오며 가며 아는 형님이셨는데요. 나이가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분이셨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국제 결혼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처지가 아닌 탄도 있었죠. 바로 그 형님이 사고를 친 거예요. 축사에서 청소에 한참이었는데 전화가 오대요. 받아보니 동네 아주머니셨어요. 광식아, 고추밭에 좀 와라, 빨리. 왜, 무슨 일 있어요? 글쎄, 윗동네 호철이 놈이. 아유, 아무튼 빨리 와라, 빨리.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큰일인가 싶어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갔어요. 축사에서 고추밭까지 5분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앞쪽에 고추밭이 보이더군요. 아주머니 서너시서 누군가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너 왜 그래? 왜 대낮부터 술 퍼먹고 이 행패야? 행패는 무슨 행패요? 내가 뭐 못할 짓 했어요? 누가 나랑 결혼해달래? 지나가다 얼굴 한번 본 게 그렇게 죽을 짓이냐고? 네가 얼굴만 봤어? 옆에 와서 손잡으려고 한 걸 우리가 못 본 줄 알아? 손을 잡긴 누가 잡았다고 그래요? 그냥 술이 취해서 몸이 기울어진 걸 갖고. 아무래도 그 형님이 형수한테 무슨 짓을 하려다 아주머니들한테 혼이 나는 것 같더군요. 그걸 보는데 왜 그리 열이 받는지 모르겠대요. 평소라면 그래도 형님 뻘이 되니 좋게 말하고 돌려보냈겠지만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물러나요. 제가 큰 소리를 치며 오토바이에서 내리자 아주머니들이 그제야 한숨을 쉬시대요. 자기들 힘으론 장정 하나가 감당이 안 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으면 물러날 일이었어요. 그걸로 끝날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 형님이 술이 취해서인지 그러려고 하질 않더군요. 누구야? 너 광식이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운마을 호철 형님 아니십니까? 근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요? 잘 왔다. 글쎄 아주머니들이 나보고 저 여자 손잡고 희롱하네 그러잖냐.
내가 억울해서 그런다, 응? 내가 그럴 사람이냐? 말과는 달리 형수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리 될 리가 없지요. 그걸 보는데 정말 열이 받대요. 형님이고 뭐고 가릴 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저절로 곱지 않은 말이 나갔답니다. 술을 드셨으면 집에 나 계시지. 뭐 하는 짓입니까? 나이 살도 있으신 분이 말이야. 뭐? 너희 새끼 너 지금 그게 형님한테 할 소리냐? 내가 좋게 좋게 이야기하려는데 이야기 안 하면요. 어쩌실 건데요? 사실 그냥 싸우기만 해도 상대가 안 될 사람이었어요. 덩치도 덩치지만 그 양반 툭하면 술 마시고 해롱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멀쩡한 정신으로 덤벼도 될까 말까인데 술에 만취해서 덤비면 그건 더 뻔하니까요. 그래서 방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에서 불이 번쩍하대요. 그 형님이 머리로 저를 들이받으신 거였어요. 머리에 받쳐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알 겁니다. 주먹으로 맞은 것과는 또 다른 충격이거든요.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한 3, 4초간은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답니다. 그걸 보자 엄마와 형수가 득달같이 달려들었고요. 그래봐야 뭘 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제가 맞는 걸 보고는 반사적으로 움직였답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엄마야 자식이 맞는 걸 봤으니 눈이 뒤집어져 그러는 게 당연했지만 형수는 그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정신을 차리니 엄마와 형수가 호철 형님을 잡고 있더군요. 자칫 두 사람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걸 알고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냅다 발차기를 한 거죠. 바로 나가 떨어지대요.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대봤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평소에도 술 먹고 동네 사람한테 행패를 부리곤 했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그 상태에서 더 손을 놀리고 싶었지만 엄마와 형수가 말려서 참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도시에서 그런 싸움이 나면 고발인의 진단서네 하면 난리가 났겠지만 아직 시골은 정서가 다르답니다. 호철 형님이 한참 동생 버린 제게 자기가 맞은 거 분하다고 신고한다 그랬지만 동네 이장님이랑 어르신들이 잘 타일러서 그걸로 수습됐죠. 아마 더 야단 맞은 건 호철 형님이 아니었을까요? 마을에서 그나마 발붙이고 살려면 동네 인심에 기대야 하니 호철 형님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끝나고 집에 오는데 아무래도 아까 머리에 받친 게 충격이 컸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코뼈에 미세하게 금이 갔다지 뭡니까? 마음 같아선 진짜 고발해서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어요. 동네 사람들끼리 그래봐야 좋을 것도 없다는 엄마 말 때문에요. 병원에서는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더군요. 부러지거나 상태가 심하면 수술을 받기도 한다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지 뭡니까? 의사는 따로 치료할 건 없고 집에서 얼음찜질 종종 해주고 그래도 아프면 진통제를 먹는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너무 과격하게 움직이지는 말라시더군요. 놔두면 자연스럽게 붓긴 하겠지만 혹시 너무 과격한 동작 때문에 탈이 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형수가 정말로 미안해했어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으니까요. 덕분에 제가 호강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음찜질을 하라며 얼음 주머니를 대령했거든요. 더 웃긴 건 형수가 마치 시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시간 내내 제 곁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단 겁니다. 저야 당연히 불편했죠. 아이, 제가 애입니까? 그냥 형수 일하세요. 안 돼요. 코뼈 부러지면 얼마나 아픈데요. 꼭 부러져 본 사람인 것처럼 말하네요. 괜찮아요. 꼭 부러져 봐야 아나요. 당연히 아프겠죠. 말하지 말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더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형수가 생긴 건 그래도 은근히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말 잘 듣는 학생처럼 그러고 있자니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꼭 군대 시절 보초를 나가서 승욱이 형이랑 이야기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대요. 이러고 있으니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보초 서러 가선 형이랑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이젠 형수랑 그러고 있네요. 들었어요. 광식 씨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대요. 뭘요? 진짜 좋은 사람은 형이죠. 저 같은 놈한테도 공평하게 대해주는걸요. 제가 형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그랬어요? 그때 승욱 씨는 지금이랑 많이 달랐나 봐요. 이야기를 하고 형수 스스로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야 다른 의미로 생각했지만요. 당연히 다르죠. 그때야 형이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진짜 잘날 때였죠.
저 처음 형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데요. 저보다 4살 더 많은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형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는데요. 코에 얼음주머니를 대고 있어 형수의 표정을 보진 못했지만 그 순간 몹시도 찹찹한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자기가 아는 승욱이 형은 제가 아는 그 형이 아니었으니까요. 전 그걸 전혀 몰랐던 거고요. 아무튼 코에 실금이 간 사건 때문에 제가 여러모로 편했습니다. 형수랑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둘 사이가 한층 가까워졌다고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형수가 저희 집에 온 게 8개월 가까이 될 무렵이었어요. 이젠 형수가 저희 집에 있는 게 너무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졌답니다. 엄마는 정말 형수가 딸인 것처럼 아꼈고 저 역시도 처음과 다르게 편해졌죠. 동네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그랬고요. 여전히 형은 가끔씩 와서는 생사 확인을 시켜준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집을 비웠어요. 부산 이모가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엄마까지 끌고 갔답니다. 그리 바쁘지 않은 때이기도 했고 형수가 있으니 제 끼니 차릴 걱정도 덜터라 갈 수가 있었던 거였지요. 그 며칠 전에 승욱이 형이 오기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수는 승욱이 형이 다녀간 후면 한동안 우울해진 모습을 보였답니다. 남편의 재기가 쉽지 않다는 걸 확인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형수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순간이었지요. 시골에선 잘 못 먹는 숫자가 적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형수가 꽃을 좋아하는 걸 아니 꽃도 꺾어주고 뭐 그렇게요. 그럴 때마다 희미하게는 웃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엄마가 제주도로 간 덕에 두 사람이서 저녁을 먹고 나서였답니다. 광식 씨, 조금 있다가 제 방으로 좀 와줄래요? 할 말이 있어요. 전에 없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형이랑 나눈 이야기인가 했어요. 그냥 여기서 해요. 아니에요. 꼭 제 방이라야 해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뭔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말하는데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형수가 나중에 설명한다는 그 이유가 그렇게 놀라운 것인 줄은 몰랐지만요. 한 30분 후쯤에 형수 방으로 갔어요. 삭막하기만 한 컨테이너 방이었지만 그래도 형수가 들어오면서부터 온기가 도는 곳이었죠. 형수, 저 들어가요? 제가 들어온 것을 확인한 형수가 무언가를 했어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형수 왜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형수가 자신의 상의를 벗어 내렸답니다. 그게 무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를 수가 없죠. 다 큰 성인 남녀가 둘만 있는 공간에서 그러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 만류에도 형수는 동작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제가 놀라 바닥에 쓰러지자 형수가 그 위로 포개졌어요. 잠시 후 형수의 뜨거운 입김이 제 귀에 쏟아졌답니다. 제가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때보다 더 충격적인 순간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방에 불이 꺼졌어요. 형수가 끈 거였죠. 전 쓰러진 채 굳어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30여 분이 지난 후 전 새하얗게 질려 방을 나섰습니다. 그 밤 내내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답니다. 너무 충격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 잠이 올 리가 없었답니다. 이틀 후 벌어진 일조차도 밋밋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따지고 보면 그 사건 역시 일반적인 사람은 평생 한 번 겪기도 힘든 그런 일이었는데 형수와의 그 밤이 워낙 충격적이었던 탓에 오히려 무덤덤하게 느껴졌나 봐요. 이틀 후 형이 왔습니다. 보통 때는 사람들의 인기척이 끊어진 밤에 오곤 했던 형이 아침부터 왔었답니다. 그것도 혼자 온 것이 아니었어요. 경찰 둘을 데리고 왔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동네 사람들이 여럿 모였고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럴 수 없으니. 그렇게 집안에 경찰과 형수와 내가 둘러 앉았습니다. 우리 신고받고 온 거다. 광식이 너 정말 그랬냐? 요즘이야 치안센터라고 표기하지만 저희한테는 그냥 지서가 익숙하답니다. 센터장이라 불리던 센터장도 저희한테는 지서장님인 것처럼요.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 그냥 동네 형이나 삼촌처럼 여겨지는 게 시골 지서의 분위기고요. 다들 친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 경장님이 저러신 거고요. 제가 뭘 했는데요? 너무도 담담하게 반응하는 저를 보며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그래? 아무리 형이 곤란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네가 형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인간이라면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고. 형이 말해봐. 내가 뭘 했는데. 네가 서유정 씨를 강간했다고? 아니지? 지금 피의자 편 드시는 겁니까? 아무리 아는 사이라고 해도 지금은 엄연히 피의자와 경찰 사이입니다. 사심 없이 수사하시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뭐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놈이라 그럴 놈도 아니고. 아이, 빨리 말해봐. 정말 그랬냐고. 그랬다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놈이 진짜? 야, 어떻게 되긴? 강간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알아? 암튼 그랬다 치면 저 잡아가나요? 저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놈이 진짜? 아이, 너 진짜냐? 아, 어쩌다가? 왜? 마치 조카의 잘못을 나무라는 삼촌 같았답니다. 그만큼 안타까웠던 거죠. 근데 형은 안 그랬어요. 자기 아내가 강간을 당했다는데 화도 안 내대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노린 거였답니다. 네가 풀려날 방법 없지. 그래도 형량을 줄이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해. 그럼 판사가 그걸 감형 요인으로 판단해서 형량을 줄여줄 거고. 그렇구나. 그럼 얼마나 돈을 줘야 합의를 받을 수 있을까? 다른데 너랑 나 사이니까 한 5천 정도? 야, 그나마 너니까 그런 거야. 알았어. 근데 김 경장님, 강간은 이렇고 만약에 사기랑 가정폭력 이런 거는 형량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런 건 왜? 아이, 뭐 암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그건 왜 물어? 저 사람 고소하려고요. 사기랑 가정폭력으로. 무슨 소리야? 너 미쳤냐? 네 범죄 덮겠다고 무고한 사람을 뭐 어쩌고 덮지? 정신 못 차리지? 합의금 1억 아니면 합의도 없을 거다. 형이 막 흥분해서 날뛰는 그때였습니다. 형수가 경찰을 잡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형수가 방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와 건네주었고요. 그걸 보며 형이 길길이 날뛰었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결국 형은 자신이 끌고 온 경찰차에 타고 경찰서로 다시 갔어요. 법정에 섰고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게 되었답니다. 자신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해서 갈비뼈를 부러뜨리기도 했고 코뼈도 부러뜨렸거든요. 형수가 그 증거로 진단서를 다 끊어놨더라고요. 그러니 부인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지인에게 강간죄를 뒤집어 씌워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던 제목과 함께 투자를 빌미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점도 함께 처벌의 제목이 되었답니다. 그 모든 걸 알려준 사람이 형수였어요. 그날 형수가 불을 끄고 제 귓가에 속삭였답니다. 광식 씨, 그냥 있어요. 이 방에 몰래카메라 있어요. 형이 설치한 거예요. 말하지 말아요. 들리니까. 형이 광식 씨 강간이라고 우겨서 합의금 받으려고 시킨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건너가서 말해줄게요. 일단은 이대로 30분만 있어요. 그래야 승욱 씨를 속일 수 있으니까. 두어 시간 후 형수가 조심스레 건너와서는 모든 걸 말해줬답니다. 형이 사업 실패 후 벌인 각종 사기 행각과 형수인 자신을 수시로 구타한 이야기, 그리고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형수를 몰아붙인 정황까지 모두 다요. 형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했지만 볼모로 잡힌 친정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척 했다더라고요. 형이 친정 엄마에게 사준 집과 그 밖에 제공한 돈들을 다 돌려받을 거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엄마가 힘들어지니 따르는 척 했대요. 자기한테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을 배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를 힘들게 할 수도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미안해했지만 형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됐고 형수는 이혼과 함께 부산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형수가 떠나고 나니 집에 불었던 훈풍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엄마도 그랬지만 제가 참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 모든 시련을 묵묵히 견딘 형수가 안타깝기도 했고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불행하게 살았던 여자였지요. 형수가 저희 집에서 살면서 정말로 편했다고 말했던 이유를 그제 알았죠. 믿고 결혼한 남자가 사기에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동생을 등쳐먹을 계획까지 세운 걸 보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답니다.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렇게 맥이 빠져 생활할 즈음 형수가 느닷없이 돌아왔어요. 친정으로 간 지 2달 조금 지나서였답니다. 형수, 여긴 어떻게... 어떻게는 어떻게겠어요. 버스 타고 왔죠.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놀라 있는 사이 성큼성큼 안채로 들어가더군요. 엄마가 형수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거사.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밥은 잠시 온 거냐? 그래, 잘했다. 안 그래도 네가 눈에 밟혀 잠도 잘 안 오더라. 부산 어머니는 잘 계시지? 온 김에 한 이틀 쉬었다 가라. 맛있는 것도 먹고. 이틀이요? 안 되는데. 그렇지. 가야 되지? 기다려라. 밥은 먹고 가야지. 밥은 천천히요. 지금 일 많은 때잖아요. 일부터 하고 밥 먹어요. 그래야 더 맛있으니까. 일은 무슨 일을 해? 금방 가야 한다며. 그럴 필요 없다. 일은 나랑 광식이가 하면 되니 넌 밥 먹고 가면 돼. 저 안 가요. 일한다니까요. 어차피 사람 쓰실 거잖아요. 요새 시골에 사람 구하기가 힘든 거 뻔한데 그럴 거면 저 쓰시라고요. 대신 일당은 톡톡히 쳐주세요. 숙식 제공에 삼시세끼 맛있는 밥 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 여기서 일할 거라고요. 농번기가 지나려면 일단 한 4달은 있어야겠죠? 잘해주시면 4달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하세요? 일 나가자니까요. 그렇게 거짓말처럼 형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의 형수는 저와 엄마를 도와 부지런히 일을 했고요.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건 당연하죠. 이젠 있을 이유도 없는데 굳이 찾아든 건 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오가며 부딪히는 형수의 눈빛을 보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 싶기도 하고요. 요샌 엄마도 그랬으면 하는 눈치를 보이고요. 아무래도 집 공사를 좀 해야겠다. 안방도 키우고 화장실도 손보고. 서울 아파트처럼 폼나게 꾸미면 되겠지? 네 생각은 어떠냐, 유정아? 글쎄요. 어머니 마음에 들게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쓰는 사람 마음에 들어야지. 안방은 니들이 써야 할 테니. 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을 해도. 형수는 짐짓, 못 들은 채 하지만 얼굴엔 홍조가 피어있더군요.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저 같은 남자를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형수처럼 예쁜 여자라면 더더욱. 제가 남자라서 여자 마음을 모르는 걸까요?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지금 누리는 이 안락함이 계속 이어질 수만 있다면 뭐가 되건 상관없을 테니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